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죠. 철학이 예술을 판단하고 그 위에 있다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순간이 역사 속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롭고 도발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자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철학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면요? 꽤 도발적이죠? 어쩌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원래 지식의 세계에는요, 아주 명확한 서열이 있었어요. 철학이 개념과 논리를 무기로 진리를 탐구하고 예술은 그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 몇몇 예술가들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예술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 자체를 바꾸고 오히려 철학에 하려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미술관 안에서 벌어진 탁상공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는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가 막 흔들리던 정말 혁명적인 시대였잖아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은 세상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술의 역할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운동의 핵심의 한가운데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해프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알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가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작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확 와닿습니다. 그에게 해프닝은 그냥 새로운 형태의 미술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삶의 의미를 묻는 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이자 실존적인 참여였던 거죠. 그렇다면 해프닝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관객을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고 이 사건의 일부, 즉 직접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술과 실제 삶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경험에 더 깊은 의미와 의식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카프로는 도대체 왜 예술이 철학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보기엔 당시 철학이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단어의 정의나 따지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같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 예술가입니다. 바로 전직 자연주의자였던 헤르만 데브리스인데요. 이 독특한 배경이 그의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의 신은 세계다. 이 짧고 강렬한 한 문장에 그의 철학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데브리스에게 예술이라는 건요, 뭔가 대단한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이 세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였죠. 이 두 방법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 즉 인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와 개념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분석하려고 하죠. 반면에 데브리스는 바로 그 필터가 진실을 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언어라는 편견 없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분열되지 않은 현실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데브리스의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합니다. 첫째, 우리의 감각을 해방시켜서 언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둘째, 마른 풀잎이나 흙 한 줌처럼 현실의 조각들을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는 스스로를 위대한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진정한 예술을 드러내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자, 아마 오늘 소개할 인물 중 가장 야심이 컸던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예술의 정의 자체를 아주 급진적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 조각이라는 이 개념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스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때 예술의 재료는 흙이나 물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 말, 행동, 즉 우리의 창의력 자체가 조각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이게 그의 가장 유명한 선언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보이스가 말한 예술가는 화가나 조각가 같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훨씬 더 깊은 인류학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보이스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제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는 사회의 진짜 부, 진짜 자본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창의적인 잠재력이라고 주장했어요. 기존의 자본주의가 비합리적인 사적 축적을 목표로 한다면 인간의 창의성을 자본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용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예술가 로베르 필리우는 이런 예술적인 실천을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철학적 예술. 그러니까 권력이나 사회, 노동, 행복처럼 전통적으로 철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아주 거대한 주제들을 예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탐구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야심만만했던 예술 운동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남긴 좀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유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절만 해도 예술은 사회의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술은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영향력도 엄청나죠. 하지만 그 힘은 이들이 꿈꿨던 종류의 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금융이나 엔터테인먼트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프로나 보이스처럼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 유토피아적인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날의 철학적 예술가들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주류 예술계에서 종종 소외된 채 주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술의 역사를 쓰고 그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작품을 직접 만드는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철학자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